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는 왕초보 과정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학 개론은 전체 몇 개 단원을 학습한다고요? 12개. 그럼 12개 단원 중에서 중요한 5개 단원이 뭐였죠? 수요 공급, 투자, 금융, 정책, 감정평가. 그중 우리 제일 첫 번째 수요 공급을 시작합시다. 수요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 늘 쓰고 늘 사용하는 용어죠. 수요, 수요자, 공급, 공급자. 수요는 무슨 말일까요? 산다? 아니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고 싶다. 즉 샀다는 겁니까? 사고 싶다는 겁니까? 사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 안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욕구입니다. 욕구. 사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이라는 것은 샀습니다가 아니고 사고 싶습니다라는 욕구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공급도 마찬가지겠죠. 팔았다가 아니고 팔고 싶다라는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수요와 공급의 개념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자, 먼저 수요자는 어떤 기준으로 재화나 용역을 사는 거죠? 그렇죠. 나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공급자도 그는 매일 마찬가지겠죠. 공급자도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팔까요?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는 쌍방 모두 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자주 접하는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늘 이게 고민의 대상이죠. 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짜장면을 먹었대요. 그럼 짜장면을 먹게 되면 짬뽕을 포기했죠. 만일 내가 짬뽕을 먹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 그것이 짜장면을 먹었을 때 기회비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요. 이번에 숫자를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자, 짜장면과 짬뽕을 고민하다가 우리는 짜장면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짜장면을 먹음으로써 나의 만족감을 수치로 표현했을 때 100이라고 전제합시다. 그런데 만일 내가 짜장면을 먹지 않고 짬뽕을 먹었더라면 만족감이 110이라고 전제합시다. 그렇다면 짜장면의 기회비용이 얼마가 되는 거죠? 110이죠. 짜장면을 먹었을 때 얻는 만족감보다 더 크죠? 그럼 나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콜라와 사이다를 놓고 따져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고민입니다. 콜라 먹을까 사이다 먹을까? 여러분들은 보통 콜라나 사이다는 어떤 경우에 많이 드십니까? 통닭을 먹는다든지 피자를 먹는다든지.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피자를 먹고 있습니다. 피자를 좀 어느 정도 먹었습니다. 좀 갈증이 느끼기 시작됩니다. 자, 느끼세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콜라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콜라를 선택함으로써 먹었더니 만족감이 100이라고 전제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콜라를 먹는 대신에 사이다를 포기했죠. 그럼 만일에 내가 콜라를 먹지 않고 사이다를 먹었더라면 만족감이 90이야. 그렇다면 콜라의 기회비용이 얼마라고요? 90. 그러면 나의 선택은 나의 기회비용보다 크죠. 그렇다면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죠. A 쪽으로 선택할까 B 쪽으로 선택할까 고민을 한다는 얘기는 결론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고 무엇인가는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 포기한 것,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놓고 볼까요?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환타도 있고 종류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자, 환타를 먹었던 만족감이 110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콜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이다나 환타를 먹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을 포기한 거죠. 그런데 사이다는 90이고 환타가 110이라면 나의 기회비용은 뭐가 되느냐? 환타 110이 기회비용이 된다고요. 그럼 다시 말해서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즉 콜라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것들 중에서 지금 이 경우는 두 개를 포기한 거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것, 큰 가치, 우리는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존재한다면 포기한 것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개가 존재한다면 포기한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만족감이 또는 가장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 나의 기회비용이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아, 기회비용 개념은 그런 개념이구나. 그런데 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나의 선택이 나의 기회비용보다 컸을 때 그때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동산을 사시겠습니까? 그죠? 그럼 기회비용 개념을 아시겠죠? 아파트 살까 연립 살까 고민하다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답니다. 그럼 포기한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 포기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 그것을 기회비용이라 한다. 아,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문제에 놓이죠. 그죠? 아니, 우리 삶 속에서도 끝없이 선택의 문제가 놓이지 않습니까? 라면을 먹으러 갈까? 국수를 먹으러 갈까? 짬뽕을 먹으러 갈까?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그럼 그 중에서 분명 무엇인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포기한 것은 기회비용이다. 그렇다면 나의 선택은 나의 기회비용보다 커야만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 잘 보세요. 이게 시장입니다. 어느 나라 같습니까? 이게 베트남에 있는 어느 시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죠. 자, 이걸 시장이라고 해요. 정확하게요. 여러분, 시장 그러면 남대문 시장만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 그러면 자갈치 시장만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계속해서 만나면 우리는 그곳을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전제를 해봅시다. 우리 가정에서는 어머님께서 음식을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입장이죠. 그럼 여기에 어머님과 자녀가 있죠. 누가 공급자입니까? 어머니가 공급자죠. 그럼 누가 수요자입니까? 자녀분들이 수요자죠. 그러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그 식탁이라는 공간 속에서 만났죠. 시장이다, 아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시장이 아니라고 그러죠. 왜 시장이 아닐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자녀분이 식사를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식사 잘 먹었으니까 5,000원하고 딱 주면 시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고 해서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아이 쇼핑을 한다 그러죠. 그렇죠? 자, 그 아이 쇼핑은 기브 앤 테이크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럼 그건 시장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물건을 사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이루어졌죠. 그럼 시장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만남과 동시에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시장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시장이라는 개념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났는데 자, 수요자와 공급자가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수요자입니다. 이게 수요자예요.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샀다는 겁니까? 사고 싶다는 겁니까? 그렇죠. 사고 싶다. 나는 그 물건 사고 싶습니다 하는 게 수요자. 그럼 공급자는요. 팔고 싶습니다 라는 게 공급자가 되는 거죠. 아, 수요자와 공급자는 이런 개념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장소로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하는 일은 다양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가격을 창조합니다. 왜 창조라는 말을 썼을까? 천지창조 할 때 그 창조하는 다른 말이죠. 그래서 가격을 창조할 때 창조라는 얘기는 어떤 외적인 요소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관여한 것이 아니라 가격은 누가 결정했다고요? 수요하고 공급하고.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 두 사람만 만나서 결정했다?
그랬을 때를 가격 창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하는 거죠. 안 돼, 안 돼. 그 가격이 너무 비싸. 가격 낮춰. 그래서 가격이 결정되었던 그런 가격 창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왜곡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때 수요자를 한번 보세요. 앞서 말했죠. 수요자는 뭐라고요? 샀다가 아니고 사고 싶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욕구죠. 자, 이제 우리 시험으로 들어옵니다. 부동산 수요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저 아파트 사고 싶은데 이것만 가지고 수요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아파트 일단 사고 싶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살 수 있는 돈,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매력이 없죠. 이럴 때는 잠재 수요가 됩니다. 여기에 구매력이 수반되면 이것을 유효 수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칠판만 딱 보시고 정의 한번 해보세요. 유효 수요를 정의해 보세요. 유효 수요란 무엇이다?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욕구 더하기 구매력. 다시 말하면 수요의 개념은 샀다가 아니라 사고 싶다라는 사전적 개념, 욕구의 개념, 의도된 개념이지만 그러나 막연하게나 사고 싶은데요. 그런다고 수요자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 수 있는 돈, 구매력이 수반되었을 때 수요라고 하는데 그런 수요를 뭐라 부른다고요? 유효 수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막둥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럼 대출을 받으면 그것도 결론은 구매력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매력은 꼭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조달할 수 있는 부채도 당연히 구매력 속에 포함되는 거죠. 그랬을 때 유효 수요. 자, 이 표현 하나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제 부동산 수요라는 개념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한번 쭉 두 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제 시험 문제인 거죠. 자, 매 순간순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왕초보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결론 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시험용으로 사고를 해야 되니까 자, 제가 일단 PPT로서 계속 강의하면서 그림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활자보다는 이런 그림이 훨씬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을 찾을 때 수험생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그림 때문에 답을 찾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림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두 줄 쭉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쭉 진행을 해오면서 자, 수요는 뭐라고요? 유효 수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유효 수요를 정의하면 욕구 더하기 구매력. 그렇죠? 능력. 다른 말로 말하면 구매력이죠. 구매력이라는 말을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했다고요. 자, 여기 강양구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가 봐요.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만 가지고는 수요자가 될 수 없다고요.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 구매력을 수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유효 수요라고 한다. 자, 이 순간만 딱 전제했을 때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시험용으로. 뭐라고요? 유효 수요. 뭐라고 정의합니까? 욕구 더하기 구매력, 욕구 더하기 능력, 욕구 더하기 돈. 이게 유효 수요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수요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늘 했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라는 거 이거 한번 다뤄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용어들이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실제 시험 기준으로 따지면 출제 빈도로 따지면 한참 아래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용어들은 반드시 매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몰라도 답을 찾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를 할 때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용어를 반드시 정리합시다. 자, 수요하면 개념 한번 볼까요? 자, 그래프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래프는 세계 만국 공통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흔히 Y축이라 그러죠. Y축은 가격, 프라이스 그래서 가격으로 설정했습니다.
반면에 X축, S축은 수요량입니다. 근데 영어를 한번 잘 보세요. 콘턴티는 수요량이 아닙니다. 수요량이라고 하려면 디맨드 콘턴티예요. 그런데 그냥 이것을 콘턴티라는 수량이라는 것을 이 공간에다가 수요를 표시할 때는 수요량이라고 그냥 우리는 번역해요. 그럼 여기다가 공급을 표시할 때는 공급량이라고 그래요. 수요와 공급을 모두 표시할 때는 그냥 거래량, 수급량, 교환량, 균형량 다양한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냥 양, 가격과 양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과 양의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자, 용어를 한번 보세요. 관계.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함수를 공부했죠. 수학 시간에. 그 함수라는 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수요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아파트라고 전제할게요. 아파트가 P1입니다. 일단 그림상, 그래프상 비슷하다고 전제할게요. 그랬더니 소비자들은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자들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가격은 더 하락했습니다. 그럼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지금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지금 가격은 하락했죠. 가격이 하락했더니 수요량 계속 증가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점, B점, C점이 생겼죠. 그 점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먼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반비례한다는 것을 방금 확인했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물론 개론이라는 과목은 사회과학이죠.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은 반드시 그렇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자, 이것은 법칙이죠. 자연 법칙이죠. 자연 법칙은 반드시 그렇죠. 여름이 왔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고,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로 여름 왔다 갑자기 봄이 오고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은 물론 예외는 존재하겠죠. 근데 우리 그 예외는 우리 시험과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예외는 우리가 또다시 이제 뭐 심화과정 들어갈 때 심심할 때 한 번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기는 하겠습니다. 시험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자, 수요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죠? 그러면 ABC점을 쭉 연결해 보세요. ABC를 쭉 연결했더니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 노란색의 그래프를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용어들을 쭉 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용어를 만났습니다. 수요 함수,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세 가지를 만난 거예요. 자, 이걸 시험용으로 한번 전환시켜 볼게요.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자, 앞으로 할 건데 일단 시험용으로 전환시켜서 가볼게요. 수요 함수,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이렇게 너무 많이 외우지 말고 그냥 수요 땡땡. 수요 땡땡이란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 자, 이게 시험용으로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수요 땡땡이란 시작. 수요 땡땡이란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 그러니까 시험 기준으로 다 그것만 끝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그 개념만 가지고 끝내지 말고 용어들을 한 번 더 구경하자고요. 용어들을. 지금 우리는 용어들을 보는 겁니다. 이 현재 딱 보시는 이것만 가지고, 그럼 다시 말하면 수요 함수, 법칙, 곡선만 가지고 시험 문제로 놓으면 그냥 단지 지문 하나로 나와요. 지문 하나로 출제되는 것이고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이 용어들은 어떤 경우나 수요 공급의 문제가 놓으면 어떠한 경우나 이 용어들은 다 놓으니까
그럼 지금은 그냥 용어들만 한번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론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직독직해를 하세요. 수요, 곡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냥 분리시켜요. 수요, 그 다음에 곡선이에요. 수요를 그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직독직해. 예. 의사결정, 의사를 그냥 결정한 거예요. 의사 표시, 의사를 내 생각을 표시한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 순간까지 그냥 가세요. 물론 이제 시험에 필요한 용어 정의는 반드시 해야죠. 그럼 물론 당연히 설명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냥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하기를 그래프의 중축은 Y축은 가격으로 잡자. 횡축은 X축은 수요량으로 잡자.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관계라는 것을 함수라고 하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 이게 함수 펑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시겠죠. 자,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의 이 관계라는 것이 반비례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수요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은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 점들을 쭉 연결해서 보니 우하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하나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것을 디맨드 커브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의 형태가 왜 우하향이냐? 방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는 게 우하향인데, 또 왜 우하향하죠? 그렇죠.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니까 우하향하죠. 근데 왜 반비례합니까? 그럼 법칙 때문에 반비례한 거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죠. 자, 용어들을 잠시 구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 잠시 한번 봐놓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시험은 그냥 P가 뭡니까? Q가 뭡니까?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냥 PQ가 주어져요. 그러면 P 가격이구나. Q 양이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급 곡선을 한번 봅시다.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은 반비례입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반비례한다는 건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Y축은 가격으로 잡자고요. 그리고 X축은 보세요. 수량 똑같죠. 컨텐츠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한다고. 공급량으로. 그래서 매번 상황에 따라서는 수요량, 공급량 하지만 그냥 우리는 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양이라고 기억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인데, 관계라는 말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함수.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니까 이걸 공급 함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매도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매도자가 또는 건설회사가, 이 사람은 다 공급자예요. 집을 팔려는 자도 공급자고 건설회사도 공급자고. 그럼 우리 개개인은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우리 개개인은 수요자일 수도 있고 공급자일 수도 있죠. 살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거 팔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공급자가 팔려고 했더니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P2에 사겠답니다. 그러면 나 별로 팔 생각 없어. 그런데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대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마진이 더 커졌죠. 그럼 당연히 공급량 늘리겠죠. 가격이 더 많이 상승했답니다. 그럼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겠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번에 가격을 상승시켰죠. 공급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과 공급량은 수요하고 다르네요. 수요에서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했었는데 이번에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공급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공급 법칙의 결과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A점, B점, C점을 연결해 보세요. 연결하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곡선을 스플라이 커브라고 말합니다. 용어들만 한번 쭉 구경해 보세요. 그럼 이것도 한번 시험용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시작. 공급함수, 공급법칙, 공급곡선 똑같죠? 수요함수, 수요곡선, 수요곡선 똑같던 것처럼 이번에는 시험용으로 공급 땡땡 하면 되겠죠. 시작. 공급 땡땡 가격, 공급량, 비례, 우상향. 수요는 어떻게 했었죠? 수요 땡땡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이었죠. 그럼 공급 땡땡은 가격, 공급량, 비례, 우상향.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요. 왜 우상향할까요? 비례하니까요. 자, 이 둘이 비례하니까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거지. 반비례한다면 반비례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져야죠. 자,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단순한 겁니다. 보세요. 가격과 수량이 반비례하죠. 반비례하니까 우하향하는 거죠. 비례하면 우상향하겠죠. 그래서 용어들만 일단 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자, 전체를 한번 쭉 놓고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X축은 가격으로 Y축은 가격으로 잡았고 X축은 양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면 좋죠. 동일한 제품인데 가격이 싸다면 싼 걸 선호할 테니까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고 공급은 비례 관계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수요 곡선은 반비례니까 우하향해야 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해야죠. 그럼 그 둘이 만나겠죠. 그 만나는 점을 우리는 균형점이라 불러요. 자, 그럼 이번에 용어들을 잘 보세요. 가격이죠. 이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량이에요. 그죠? 여기다가 수요를 표시할 때는 수요량이라고 했고 공급을 표시할 때는 공급량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수요와 공급을 다 표시할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거래량, 교환량, 균형량. 그래서 이렇게 따지다 보면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용어에서부터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양. 우리는 이것만 딱 보자고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그죠? 반대로 우상향하는 공급곡선. 그 둘이 만나는 점을 찾아보세요. 여기를 균형점이라고 불러요. 균형점. 요거만 좀 보자고요. 균형점 일대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균형 가격 하에서 거래되는 양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균형 가격을 구하라, 균형 양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우리는 그런 건 알 필요 없고요. 아, 수요와 공급은 서로 반대구나.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있는데 그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불렀다? 균형점이라고 하더라. 균형점이라고 하더라. 그 균형점일 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고 균형 가격 하에서 거래되는 양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여기서 하나 잠시만 그냥 들으세요. 잠시만요. 방금 이렇게 했었죠. 균형 가격은 균형점일 때의 가격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균형 거래량은 균형점일 때 양이라고 제가 표현 안 했죠. 자, 의미를 잘 봐요. 다시 한 번 더요. 균형 가격이란 균형점에서 거래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균형 거래량이란 균형 가격 하에서 거래되는 양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균형량을 구하세요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균형 가격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균형 가격을 구해야 균형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들어놓은 걸로 하고 더 이상 들어가지는 말고요. 그래서 용어들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하고 그 균형점일 때 거래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 하에서 거래되는 양을 균형 양이라고 부르더라. 자, 그것만 용어들만. 그래서 자, 오늘 왕초보 과정 수요 공급 1교시에는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정리했네요. 세 가지를. 자, 첫 번째는 기회비용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우리 시험에서는 기회 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동의어인 요구 수익률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요구 수익률. 이게 기회 비용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엄청 시험에 잘 나와요. 항상.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회 비용.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 포기한 것, 그 포기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만족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기회비용. 그럼 최소한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그 기회비용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수요 개념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가 뭘 기억하자고요? 유효수요. 유효수요.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욕구 더하기 구매력. 자, 세 번째,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여기서 사용되는 제반 용어들. 그리고 우하향 하는 수요곡선, 우상향 하는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을 뭐라 불렀다고요? 균형점. 균형점. 그 균형점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균형가격. 균형가격 하에서 거래되는 양을 균형교환량, 균형거래량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균형량이라고 하는 게 훨씬 용어들은 다양해서 시험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냥 균형량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게 훨씬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다양하니까요.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균형 교환량. 다양한 용어를 쓰니까 다 일일이 외울 필요 없죠. 그냥 균형량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